Yeah, but if we were clinical and if we find the right decision, so including me, I think we in the final third we couldn't make the right decision. 손흥민은 한국인이기에 자국에서 더 응원받고 반대로 한국인이기에 오해받는 부분 또한 있습니다. 한국 팬들이 토트넘의 득점을 위해서 손흥민이 더 많은 슛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 일부 사람들은 왜 꼭 손흥민이 차야 하냐고 자국 선수만 편애하는 북봉이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과연 손흥민 슈팅 이슈가 애국주의에 의한 과몰입일까요? 우선 유럽 언론들이 5대 리그의 주요 피니셔를 선정할 때 손흥민은 대체로 포함되어 있었고 기타 선수로는 홀란, 메시, 케인, 음바페, 살라 등도 반드시 등장해왔습니다. 손흥민의 이름 뒤에 꼭 등장하는 지표는 XG값 대비 득점이고 또 하나는 득점 위치의 분포도입니다. 우선 8년간 손흥민의 득점 위치를 모아보면 말 그대로 박스 내외곽이 빼곡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후의 거리도 주요하지만 핵심은 좌우 분포입니다. 오른발 슈팅 각도와 흡사한 수치로 왼발 지역에서의 득점이 많은 것은 그가 가진 최대 장점입니다. 손흥민은 리그 역사상 약발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이고 2위는 케인, 3위는 반페르시, 4위는 아게로이므로 현역 선수 중에 손흥민의 은퇴까지 해당 순위의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당연히 토트넘의 어린 선수들은 순위권에 없습니다. XG값 대비 득점 수치에선 2년 전까지 손흥민, 메시, 임모빌레가 유럽 탑을 다퉜고 지난 시즌에도 PL에선 손흥민이 1위였습니다. 더욱 과거로 눈을 돌리면 2016년에 손흥민은 케인, 메시, 이모빌레 2위권과 2배가 넘는 괴랄한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슈팅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그 시즌입니다. 당시 손흥민은 당연히 득점왕 수상 이전이었고 팀의 주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끝에서 슛이 나오면 득점할 확률이 높다는 수치가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했고 결과론이지만 더 많은 슈팅을 가져간 시즌의 득점왕을 수상했습니다. 손흥민의 주요 장점으로 최고 속도 그리고 라인 브레이킹의 타이밍이 언급되지만 속도의 경우 워커가 대부분의 시즌 PL 톱을 기록했고 타이밍의 경우 수치화하기 애매합니다. 하지만 득점력이란 지표에서만큼은 오래도록 PL 선두를 차지했고 주요 라이벌들이 떠나는 사이에 새로운 경쟁자는 출몰하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토트넘의 선수 전원이 10개의 슈팅을 찬다면 누가 제일 많은 골을 기록할 확률이 높냐는 질문에서 정답은 손흥민이기에 토트넘을 응원하는 팬들은 조건 반사적으로 손흥민의 슈팅이 없는 경기는 망한 경기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레스터전 뿐만이 아니라 제법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국적 논란이 있을 필요가 없는 이유는 손흥민이 포스트 플레이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분야에선 손흥민이 PL 평균보다도 아래인 것을 토트넘 경기를 보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완벽한 선수가 아니고 역사상 대부분의 스포츠인이 그래왔듯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중 비니시는 그가 가진 모든 재능을 합쳐서 가장 상위에 있습니다. 결국 그가 한국인이기에 슛을 차야 한다가 아니라 그가 토트넘에서 가장 XG각 대비 득점이 많았기에 토트넘 슈팅이 경기당 10개가 발생하면 그 지분에서 손흥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클수록 토트넘이 이길 확률이 높고 실제로 그래왔습니다. 대부분의 스포츠는 확률 싸움이고 축구는 경기당 슈팅이 100개씩 발생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키퍼가 시작한 빌드업에 의해 전방으로 옮겨진 소중한 볼이 슈팅으로 연결되는 순간 팀의 공격 상황은 종료됩니다. 90분 동안 몇 번 안 되는 그 순간이 득점으로 끝나야 이기는 종목이 축구입니다. 만약 손흥민의 오른쪽에 메시가 자리하고 있었다면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손흥민이 좌측에서 미끼가 되어 센터백을 몰아가고 마지막엔 오른쪽에 메시에게 볼을 넘겨 마무리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한국 팬분들에겐 욕먹을 내용이지만 팀 승리를 가장 바라는 것은 손흥민이기에 가장 높은 확률이 그 상황의 클럽에선 메시의 왼발이기에 자연스러운 전개입니다. 하지만 현재 토트넘의 우측엔 메시 레벨이 없습니다. 유럽 전체에도 없으며 앞으로의 축구 역사에서 그 레벨의 피니셔가 또 나타날지도 의문입니다. 중앙의 솔랑키는 많은 슈팅을 가져가는 유형이고 득점 확률이 높은 선수는 아닙니다. 지난 시즌 그가 각광받은 가장 큰 이유는 득점 숫자 때문만이 아니라 9.5번에 가까운 역할을 맡아 약팀에서 연계와 공격의 윤활유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흔히 손가로 불리는 사람들이 손흥민 팬들의 발언에 거품 무는 이유 중 하나는 의사소통의 방식입니다. 만약 누군가 손흥민을 위한 전술을 짜라고 말한다면 손가들의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사실 클럽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고 팀이 선수 한 명을 위해서 남은 선수를 이용한다는 언어는 오해받기 쉽습니다. 야구에서 홈런왕을 다투는 선수가 시즌 마지막에 한 타석이라도 더 돌아가기 위해 1번 타자로 기용하는 것 정도가 선수를 위한 감독의 전술입니다.
토트넘 경우에는 손흥민 혼자 빛나기 위한 전술이 아니라 정확히는 팀 승리를 위해 손흥민이 슛을 더 찰 수 있는 전술이란 표현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사실 똑같은 의미이지만 손흥민을 위해와 클럽을 위해는 전혀 다른 어감입니다. 손흥민 본인 또한 이미 수상해본 득점왕과 가지지 못한 트로피 중 어디에 비중이 있을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작하고 있고 팀 승리의 역할하고 득점 숫자가 따라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레스터는 90분 내내 라인을 내리고 일발 역습을 노렸고 이유는 바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전성기보단 다소 느려졌지만 바디는 여전히 리그의 대표적인 라인 브레이커였습니다. 무리뉴는 타겟형 스트라이커의 대표자였던 케인을 중앙으로 내리고 슈팅력을 패싱력에서 발휘하게 했으며 이유는 전방에 손흥민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래의 손흥민을 득점왕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팀 승리에 그게 더 적합하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바르샤의 팩축구에서 크로스는 보기 어려웠고 중앙을 파괴했고 측면에선 주로 컷백이 올라왔으나 최근 맨시티에선 높은 크로스 또한 공격 방식입니다. 홀란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란 이름을 빼고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축구라는 확률 게임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가진 왼쪽 윙어가 슈팅할 수 있는 배경을 전술로 마련한다는 것은 전혀 이질감이 없고 원래 모든 클럽들은 자신들의 주무기를 활용해왔습니다. 그 당연한 한 문장이 손흥민을 위한 전술을 짜라로 표현되는 순간 거부감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것이고 축구가 아닌 국뽕 논란으로 번지기도 해왔습니다. 현재 토트넘 축구의 또 하나의 특징은 양풀백의 침투는 코너 라인 방향이 아니라 중앙으로 쏠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윙어들은 중앙이 아니라 측면으로 벌어지는 구도입니다. 손흥민이 슛을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코너킥 위치에서 슛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해당 공격 방식에서 손흥민이 잘했던 경기는 데뷔 후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그의 장단점에서 손흥민을 컷백 머신이나 크로서로 활용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손흥민이 중앙으로 그냥 가서 슛을 차라고 손흥민을 질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풀백이 중앙에 있으면 윙어는 측면으로 가는 것은 축구의 당연한 수순이고 동선이 겹치는 상황을 경기 내내 의도적으로 만드는 선수라면 PL 레벨에 살아남았을 리가 없습니다. 전체 평점은 극히 낮지만 유독 손흥민과 합이 좋았던 풀백 세세뇽의 경우 본능적으로 공을 잡으면 측면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성향이었습니다. 앞에 있던 손흥민은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움직였고 슈팅각이 열리곤 했습니다. 즉 현대 축구에서 윙어의 공간은 풀백의 침투 방향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고 손흥민이 슈팅 연계에 그친 날들은 100%에 가깝게 풀백이 박스 중앙까지 진입하는 빈도가 높습니다. 포로가 레스터전에서 마치 스트라이커 같은 위치에서 헤딩골을 넣을 수 있던 배경은 경기 내내 풀백들이 센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해당 방식으로 이길 수 있다면 굳이 전술의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지난 시즌 뉴캐슬과의 경기가 끝나고 제 채널에선 손흥민이 슈팅이 아니라 측면에서 어시스트를 보내는 당시 환경이 나쁘지 않다고 표현한 기억이 있습니다. 벌리전 해트트릭 이후 점진적으로 손흥민의 더블 마킹이 강화되었고 박스 인근에서 공만 잡으면 타이트한 수비가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측면으로 돌파해서 중앙에 마킹이 없는 선수에게 볼을 전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축구는 영원하지 않고 매주의 상황에 차이가 있습니다. 레스터전 특히 전반전에 상대는 지역 방어에 나섰고 그 순간에 손흥민은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들어 공격의 마무리로 활용하는 것이 좌측 풀백의 센터 진입보다 나은 선택지였습니다. 다른 팀의 경기가 패배로 끝나는 것과 토트넘의 경우엔 한국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강도의 조롱 목소리, 한숨 아쉬움, 다음에 대한 기대감, 선수 개개인을 향한 질타, 손흥민 팬들과 안티들의 대립 등 스포츠가 아니라 주말 연속극 같은 주제의 언어들이 가득합니다. 잘했다 못했다 잘알고다 아니다 정도의 스포츠다운 장르가 되길 기원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이란 개인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팀 승리에 더 높은 확률을 부여하는 전술, 윙어와 풀백의 활용 방식, 솔랑키의 머리를 노리기 시작한 루트와 함께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터뜨린 토트넘 기존의 주포까지 다양한 고민을 통해서 더 재밌는 축구가 주말에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페라리를 보유했지만 아스팔트가 아니라 물 위에서 항해하려 한다면 돛담배보다도 효율적이지 않습니다.